채널 휴의 새로운 프로그램 노혜경의 모던 타임즈.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오셨다고요? 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본 게 모던 타임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근대로 가기 위한 과정들, 구체적으로 시기를 좀 짚자면 그러니까 구한말, 그다음에 일제, 그다음에 뭐 강점기까지. 시기는 좀 넓은데요. 뭐 거기에서 보이는 여러 장면들, 말하자면 외국인들, 외국 문물들이 들어와서 조선이 어떻게 바뀌고.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보통 우리 500년 잡는데 그 말기쯤 가게 되면은 어쨌든 서양 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본 이제 조선의 모습은 어땠고, 또 그들이 끼친 영향은 어땠고, 또 대한제국기를 거쳐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또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새로운 문물은 어떤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들, 주로 이제 생활 관련된 그런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주제가 엄청 다양해지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은 준비를 한 거는 뭐 몇 년 되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딱히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화 시켜서 한동안 뭐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네, 이번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거 본격적으로 오픈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해볼까. 매회 기대를 하고 와야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그러면 전혀 지금은 어색하지 않는 뭐 그냥 백화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뭔가를 이제 한 곳에서 다양하게 뭔가를 볼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곳으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백화점의 시작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냥 저도 그렇지만 강 아나운서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백화점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뭐 신호등이 당연한 것처럼. 실제로 백화점은 이제 19세기 말쯤 돼서 봉마슈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백화점 그러면 보통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렇게 부르죠. 그걸 우리는 백화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계열은 실은 이제 미국에서 온 겁니다. 뭐 서비스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프랑스, 영국, 유럽을 거쳐서 미국이 조금 더 정형화되고 어떤 전략적인 것들이 써지면서 그것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일본인이 세운 백화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반대급부로 그러면 조선인들이 세운 우리나라 사람의 자본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백화점도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 동아백화점, 화신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생겼죠. 이제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 들어가면은 가장 왕성하게 백화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5개 백화점을 꼽아라. 그럼 그중 4가지가 네 군데는 일본인들이 세웠던 그런 백화점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선인의 자본으로 들어간 백화점이라 해서 화신백화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이 만든 그 백화점 4개는 어떤 거예요? 미츠코시, 조지아가 있고, 그 다음에 미나카이, 뭐 히라다, 이런 백화점이 있죠. 미츠코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동경에 메인이 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으로 경성 미츠코시가 만들어졌는데 점점을 거쳐서 일본 본점이 1위고요. 이 백화점끼리도 되게 치열했겠어요. 그러니까 지점별로도. 그래서 2위, 매출 2위가 미츠코시 경성점이어서 상당히 어쨌든 매출이 확실한, 미국의 코스코 같은 경우도 한국 양재점이 어마어마하죠.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자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화신백화점도 그 경영하는 방식이라던가 또 조선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 이런 걸 보면은 미츠코시에 대항할 강력한 백화점 뭐 그런 경영 기법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계 백화점 출연에 자극을 받은 한국 백화점이 이제 화신백화점, 동아백화점, 평안백화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일본인들의 자본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도 어차피 이런 상하활동도 하고 조선인들이 기업인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세우냐. 그러게요.
그 동화백화점의 미인계 전략 이런 게 있었대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동화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으로 보자면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미츠코시나 이런 여타 일본 백화점과 대항하기 위해서 나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략을 세웠던 게 이 백화점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또 이 백화점이라는 것이 조선인들의 신뢰를 받아서 이 상품도 정말 신용 있게 상품도 팔고 그 가격에 맞게 그냥 막 바가지 씌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가격에 맞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좋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화점의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서비스에 치중을 한 이런 전략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인계 전략인데요. 이게 보면 무슨 미인계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이제 거기 종업원들이 한 200명 정도를 뽑아서 네. 이 백화점 직원으로 쓰는데요. 네. 여기 한 반 정도 이상을 다 젊은 여성들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백화점 가면은 그러니까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엄청난 건물들이 눈에 띌 거고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백화점 딱 들어가서 느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930년대 일제 시기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백화점과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잘 안 와닿으실 텐데 네. 에스컬레이터라던가 그때 그게 엘리베이터라던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요? 네. 어떻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네. 근데 에스컬레이터 누가 발명했을까요? 엘리베이터는 오티스라는 사람이 발명한 건 맞고 들어가면은 정말 뭐 대리석 바닥에 호화철란한 기둥에 우와. 그다음에 네온 사인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백화점 연상했을 때 보이는 장면들이 엄청 지금 다 화려하고 보여요. 럭셔리하고 네. 깔끔하고 네, 우리는 지금 뭐 백화점 가면 당연하게 물건들이 디스플레이 돼 있는 것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에도 물건을 다 내놓고 상점이 운영되는 거는 근대 들어와서거든요. 디스플레이 돼 있다, 전시가 돼 있는 물건을 한눈에다 볼 수 있다, 네. 뭐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상품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때 와서 가능했던 일이라서 당시에 그런 거를 처음 본 입장이라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죠. 완전 관광지 명소. 핫플레이스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라던가 에스컬레이터라던가 특히 엘리베이터 운행을 할 때 마치 호텔처럼 그 1층 갑니다, 2층 갑니다 알려주는 네네,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그때부터 운영이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거기 유니폼을 차려입고 네. 뭐 1층 갑니다, 2층 갑니다 뭐 이런 걸 해주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도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너무 궁금하고 구경 가고 싶고 백화점 갔다 네. 오면은 약간 자랑거리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거리 있다. 네, 뭐 이런 그리고 것부터. 그다음에 동화백화점 가면 정말 예쁜 점원들이 다 안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대서특필되니까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렸겠죠. 한편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져요. 어떤?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성들을 채용을 할 때 임원들이 요즘으로 보자면은 약간 여성 희롱죄라던가 이런 그랬을 그런 것 같아요. 것들 사건이 벌어져서 이게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동화백화점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네.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략상으로는 좀 미스였던 거죠. 왜 자기네 백화점에서 굳이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어떤 개념으로 보자면 결국 자기 백화점 깎아먹는 그런 그러니까요. 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금으로 보자면 그 당시 어떤 여성에 대한 개념이랄까 인권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엄청 없었죠. 네. 부족했던 상황들이 반영이 됐고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한 것이 실은 화신백화점입니다. 동화백화점이 그렇게 주춤할 때요? 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 동화는 그렇게 미인계로 저렇게 살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다 백화점이 똑같이 미인계를 썼던 게 아니군요. 근데 동화백화점에 유달리 여성 점원들이 많았을 뿐더러 그런 사건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신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상품 자체에 싸고 품질 좋고 믿을만한 상품, 신용 있는 상품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는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서 결국은 동화백화점을 이 화신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통합이 돼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스컴을 탄다는 게 굉장히 그쵸. 화려한 면도 있지만 엄청난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끌어모이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큐에 무너질 수 있는 네, 이 도시의 명소 화신, 금으로 칠해진 호화판의 화신,
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당시 진짜 간판이 금이었어요. 그 정도로 후원찬란해서 당시 화신을 아직 안 가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경성에 살지 않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갔다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후원찬란하고 햇빛이 반짝이고 뭐 네온사인이 붙이고 뭐 이런 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화신은 다 금칠한 건물이구나 라는 소문이 인식, 진짜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금칠은 안 했고요. 네, 거의 뭐 30몇 미터 되는 네온사인 간판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와, 그럼 진짜 1인차였겠네요. 네. 화신백화점이. 물론 약간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었죠. 당시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주로 이제 미츠코시를 많이 갔었고, 또 조선인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고가품들을 산다던가, 네. 그럼 이제 미츠코시를 가고, 중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사람들은 또 조선인이기 약간 때문에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느낌이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보이죠. 상품에 대한 차별성도 있었군요. 백화점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츠코시는 어쨌든 일본인이 세웠던 그런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 음식 코너도 푸드 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일본인 위주의 일본인 타겟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구비가 된 반면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된 한식 코스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뭐 지방 사람들이 내지는 서울 사람들도 주말이나 가족들이 와서 외식을 하는데 한식 정찬을 먹겠다. 그러면 화신에서 만나요. 또 다른 외국인들도 당시에 일제 1930년대 굉장히 많이 조선 경성에 들어와 있었죠.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겠다. 그러면 화신에서 만나요. 화신백화점 안에는 뭐 어떻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막 층수도 많고 안에 뭐 갤러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는데 지금 왜 뭐 스타필드라던가 이런 데 가면 네네. 거기 한번 들어갔을 때 뭐 책방부터 극장도 있고 뭔가 누릴 수 있고 뭐 뭔가를 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놀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화신백화점도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네. 와. 지하 1층에다가 지상 6층 건물, 근데 7층에 야외 정원까지 꾸며져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백화점의 구조 설계는 누가 했을까요? 당시 이제 미츠코시라던가 여러 다른 백화점도 있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네. 그 체제들은 대부분 미국의 방식들을 많이 들고 와요. 일본이 그 안에 디스플레이 됐다던가 상품의 구조들이 미츠코시는 조금 달랐던 게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들 내지는 생산된 뭐 농수산물들도 많겠죠. 신선식품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꾸며져 있고 보통 우리 1층에 가면은 그 귀금속이라든가 화려한 것들이 눈에 띄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1층, 2층, 3층에서 뭐 예를 들어 뭐 6층, 7층, 그러니까 5, 6층 정도 가면 스포츠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시연을 해볼 수 있다던가. 그때도요?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고급 미용실 가면은 거기서 마사지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뭐 네네네네. 요즘에 소위 뷰티 관련된 거 다 하는 건데 출장 미용사도 발견이 됩니다. 여기 그 백화점 안에서요? 네,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뭔가를 좀 더 케어를 받고 싶어 이러면 출장으로. 근데 진짜 비싸지 않았을까?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기에 벌써 차별화가 돼 있었다는 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이미 우리가 모르는 건 다 했어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현대백화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의 그렇죠. 백화점. 네. 근데 본점에 신관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한번 화재가 나요. 엄청 큰 화재가 나서 거의 건물 절반 이상이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소방 시설이 그럼 어떻게 잘 돼 있냐, 바로 왔냐. 이 당시에 소방 사다리 같은 경우는 많이 갖춰지질 않은 조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게 몇 층까지 있었지? 4층까지 있었지? 네, 4층, 처음에 이제 4층까지 있었으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불 끄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뭐, 원래 총독부라던가 이런 데를 많이 이제 동원을 해서 급하게 이제 불을 끄고 그래도 다 잡았는데요. 그런 까닭에 어쨌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새롭게 구 공간에 이어서 신관을 새로 조성을 해서 이제 6층 건물로 그다음에 7층까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싹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936년 12월에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뭐 신관, 개관, 대박인세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그럼 진짜 하루에도 엄청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했겠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경성에 있는 5개의 백화점에
유동인구, 하루 유동인구 10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만이요? 당시에 서울 인구가 75만 정도 됐다고 해요. 경상 인구가. 정말 엄청난 인구들이 집중을 해서 왔다 갔다. 물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하나를 사들고 나오진 않았겠지만 네. 어쨌든 뭐 지방에서 와서 구경 가고. 구경 가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일일 유동인구가 10만 이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10만이요? 이렇게 어떻게 구경해? 뭐 볼 수도 없겠는데 이렇게. 동화백화점과 하신백화점 최고의 경품이 있었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동화백화점이 막 커가는 상황, 그리고 아직은 이제 화신이 동화를 먹기 직전 상황이었긴 했는데 서로 경쟁 구도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가장 최고의 경품, 이게 또 바겐셀, 그래서 요즘도 경품 이런. 그것도 그렇게 제비 뽑겠을까요? 그것 아마 그랬을 거 아닐까? 뭐 경품 1등, 2등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뭘 것 같으세요? 상품 얻었을까요? 그 제일 당시에 비싸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그 당시에 비싼 거 TV? TV 아직 TV가 이때 없었어요? 아니 있긴 있지만 이렇게 저기 되진 않을 거고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뭘까요? 지금도 우리 가장 많이 갖고 싶었던 것이 뭐 갖고 싶은 게 한두 개야 말이죠. 마이홈 내 집. 집을 줬어요? 네, 집을 줬습니다. 우와, 그것도 그래서 만큼인데요? 실제로 백화점 1등이 백화점들 이때는 돈을 너무너무 잘 버니까 그것도 가능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서로서로 경쟁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는 1등 경품을 기아집 한 채, 동화백화점 같은 경우는 화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 달 뒤에 대매출 이제 행사 광고를 막 때리면서 문화식 별채 한 채 이런데 문화식 그러니까 별채가 뭐냐면 한 숙박권이 아니고 집한 집을 채. 준 거죠. 네. 우와. 네. 그러니까 이 문화식이라면 당시에 이렇게 1930년대에 네. 그 요즘으로는 뭘까요? 그 국민주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임대주택. 지금 이제 임대 뭐 이런 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LH. 지금 LH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 그런 것처럼 일반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평수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본 소박한 중산층에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한 20몇 평 정도 되는 집. 20평 초반이었던 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의 집을 하나 문화식 집이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식 건물로 지어지는 집 한 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너무 괜찮다. 그래서 문화를 이게 복장하는 게 있으니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첨자를 위해. 네. 네, 이렇게 와, 버리면서 너무 좋았겠다. 우리가 지금 막 경품 주는데 잘 없지 않아요? 요즘은? 요즘은 너무 저 오히려 어릴 적에 그건 받아봤어요. 컴퓨터 받아봤어요. 컴퓨터 진짜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냥 당시에 여행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실은. 진짜요? 네, 유람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페리 이런 거 타서 일본까지 여행하는 이런 투어, 뭐 이런 유람선 투어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경품을 줬구나. 그렇죠. 지금 차도 안 줄 것 같은데 TV 주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뭐 VIP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실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요? 네, 있었습니다. 진짜 백화점의 시스템은 일찍 저런 어떤 시스템들이 정착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신만의 전략이 있었을까요? 화신은 동화와는 조금 더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그 동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본인을 두면서 일본 제품들을 들여올 수 있는 루트를 뚫었다라고 본다면 화신은 아예 오사카에 지사를 둡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물류센터를 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조선으로 들여와야 되는데 당신 조선 내 유통 구조가 일본인 상인들을 통하지 않으면 유통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난 직접 들여오겠다. 그래서 오사카에 지부를 두고 거기에 빌려서 거기에서 일본에 뭐 조선으로 들어와야 될 일본 제품들을 일단 다 구입을 하고 거기서 직송을 해서 조선으로 바로 들고 들어오니까 단가도 싸지고 그리고 좋은 상품들을 싸게 그 가격에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방식은 실은 이제 박흥식이 처음에 이게 화신백화점 하기 전에요. 그 종이 공장을 했었어요. 신일 지물 뭐 회사라 그래서 종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초기에. 그런데 그때도 그런 종이 값을 이제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외국에 가서 그 직거래 방식으로 물건을 대다가 지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썼었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제 화신에서도 일본의 물품들을 지사가 직접 거기서 다 구매를 하고
그거를 직송을 하는 방식. 그리고 뭐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많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간 도매 다 빼고 공장에서 직거래를 하면 가장 싸게 구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바로 화신으로 배송을 시켜서 화신에서 파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인을 통하지 않고 일본인 그런 유통 구조를 통하지 않고 직배로 가는. 그럼 훨씬 진짜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게 실은 굉장히 주요했던 것이죠. 조선인들이 세운 최고의 백화점은 화신이다. 그 결국 이제 한 70~80% 조선인들이 주로 가는 백화점이 화신 백화점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이 호황기, 문화의 집합소 이런 개념이 쭉 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가장 이제 활황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뭐 거의 500개 이상 점포들이 엄청 생깁니다. 화신이나 미츠코시나 이런 백화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점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호황기를 경제가 엄청 그냥 잘 돌아가죠. 네. 네.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당시 이제 만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선과 만주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됐다가 이제 점차 뭐 중일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경기가 이제 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30년대에 가장 활황기였던 그 시기에 이제 백화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조선에서는 상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높은 신분층은 실은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시기 되면은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랬겠어요, 진짜로. 화신 네. 백화점 사장처럼 나도 돈 벌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정말 많은 점포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유통 뭐 이런 것들이 경제가 정말 활황기가 될 수 있던 그 기반이 나도 열심히 해서 돈 벌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어떤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도 크게 한몫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백화점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쵸. 이런 공간이기 진짜 때문에 신호등 같은 존재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갑자기 정말 엄청난 경영 기법에 서비스에 이런 것들이 생긴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30년대 급속도로 엄청 빠른 시기에 이런 어떤 서비스의 체제라던가 경영 방식들이 확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슬픈 시기이기도 하죠.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슬픈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한번 어떤 그런 방식들이 한번 이제 접해지면서 사람들이 문화화되면서 근대화라고 하는 것들, 서양 문물이라는 것들, 그리고 아주 새로운 상품들, 외국의 굉장히 고가의 상품들 이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또 서양과 비슷한 생각들, 서양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돈을 주고 제대로 대접을 받고 좋은 상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 시기에 막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변화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변화가 빠르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상상해도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진짜 젖어드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비 패턴이나 문화 수준이 업되기 시작하면 다운을 못 시킨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접해지면서 요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일제강점기 하면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막 그립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젖어들기 시작했고 소위 현대화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자본으로서 이런 백화점들을 만들고 또 누리고 또 생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이 시기였다.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네네네. 한 장면씩 들고 오면서 네네, 너무 사람들이 재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어떻게 놀았느냐, 뭐 하고 놀았냐. 좀 더 디테일하게도 그걸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노혜경 박사님과 한국 근대사에서의 새로운 소비, 여가 문화의 중심지였던 백화점의 모습을 조명해봤습니다. 지금의 백화점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다들 놀라셨죠? 네, 다음에도 놀랄 소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